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장인들도 힘들지만 더 힘들 분들이 계시죠. 바로 이제 자영업자입니다. 이 자영업 창업을 본인이 원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또 은퇴 후에 그를 위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자영업 창업하실 때 누구나 다 성공을 원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성공도 중요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창업, 자영업 창업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초보 창업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10가지라는 이제 주제로요. 이 창업 컨설팅만 무려 이제 20년 이상을 해오신 창업 전문가이십니다. 이홍구 소장님을 모시고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 자영업 창업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소장님은 이 컨설팅 외에도 이제 강의,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영광입니다. 아유, 맞습니다. 저도 구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언제는 뵐 수 있겠다 했는데 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사실 20년이 네. 아주 많이 넘었는데요. 제가 요즘에는 그냥 20년이라고 합니다. 네. 뭘 한 분야 해도 10년만 하면 전문가인데 그걸 2번 이상 하셨으니 네. 이제 오늘 우리 다니TV 시청자분한테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이제 저도 상담 오신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그냥 결론부터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네. 창업해도 될까요? 이 질문을 참 어려운 질문 같은데 네, 갑자기 훅 들어오십니다. 그 사실 이제 제가 그 20여 년이라고 하지만 그 25년도 더 됐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20년이라고 이제 자꾸 얘기하는 건 나이가 너무 많이 제가 보일까봐 내 20여 년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그 20여 년 동안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됐어요? 20년 네, 정도? 제가 그 1994년도에 이 이제 분야에 들어와서 97년도에 이제 IMF를 겪었고, 아유, 그때도 또 2008년도에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외환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그러니까 제 그 중간에도 무슨 뭐 AI라든지 무슨 뭐 카드 드라운드 있었고 뭐. 굉장히 많은 게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컸던 것은 이제 IMF 또 외환위기 이번에 코로나인데. 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을 때도 항상 물어봤었고 또 좋을 때도 물어봤던 것이 지금 해도 됩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 해도 됩니다. 그럼 또 댓글로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미쳤냐 뭐 이런 분들 계실 거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럼 언제 하는 얘기냐 이러시는데 정답이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정답 말씀드리면 준비된 자에게는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되신 분. 네. 그 저는 사실은 주식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귀동량으로 들어보면 이제 뭐냐 안 좋을 때 사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시피 지금 뭐 서울로 예를 들면 그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명동도 바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거의 할렘 가정 수준, 종로, 이화여대, 뭐 지금 뭐 이태원, 홍대에도 맞습니다. 근데 이 제가 지금 거론했던 이 곳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홍대 같은 경우도 권리금 1, 2억 가지고는 명함을 못 내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1억 이하로도 충분히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시기라 지금이 절호의 찬스이긴 하지만 단 준비된 자에게만 절호의 찬스의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부동산 지금 투자해도 되나요라고 말씀하실 때 똑같이 얘기를 해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단 이제 준비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제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게 뭐 그냥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업도 물론 굉장히 힘든 시기지만 잘 준비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그 첫 번째는 뭘까요? 네, 그 첫 번째는 갑자기 많이 생긴다고 해서 유망 아이템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맞아요. 저도 예전에 보면 뭐 예전에 조개구이 이런 거 보면 그냥 불나방처럼 생기니까 많이들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40, 50대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도 이제 그 세대인데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 옛날에 그 상호를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편집하셔도 될 테니까요. 그 레드망고라고 이제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레드망고. 뭐 상권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었고, 근데 이제 몇 년 가지 못했고, 또 영화에도 등장한 대왕 카스테라. 이거는 뭐 유행 아이템의 결정판이었.
그쵸, 거였었고요. 왜냐면 1년도 못 가서 사고로 들었으니까. 뉴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젊은 분들까지 좋아하시는 에그 샌드위치. 네, 에그 샌드위치. 네, 먹어봤어요. 또 드셔보셨어요? 네. 맛은 있으셨던가요? 뭐 저는 이제 다 잘 먹어서 다 맛있더라고요. 저는 뭐든지. 근데 이제 대중 아이템이긴 한데 그 이제 우리가 미투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네. 그것을 거의 똑같이 따라하고 상호만 살짝 바꿔서 거의 따라하는 프랜차이즈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참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그 이게 어찌 보면 몇 날 며칠 몇 년 동안 이 아이템을 개발해서 네. 시장에 내놔서 그것도 제가 봐도 뭐 몇천 건 중에 한두 개 정도가 이제 호응을 받는 건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 누군가 뛰어드니까 네. 옛날에는 한 2, 3년 정도는 그래도 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년도 못 가고 사그라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아서 카피를 많이 하는군요. 좀 잘 되는 맞습니다. 것들은.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이제 누가 뭐 그 순이 엄마 뭘 했는데 뭐 네. 잘 됐더라. 뭐 철이 아빠 그 대박 났다더라. 일단 이게 약간 의심이 많으신 분은 그나마 좀 난데 너무 착하신 분, 네. 귀가 얇으신 분은 네. 당장 가맹사하고 상담받으러 갑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요. 귀가 좀 얇습니다. 많이 망했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사실 이 검증을 하거나 옆에 이제 진짜 착한 전문가분이 계시면 괜찮은데 이게 그 눈에 뭐가 씌우면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왕카스트라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뭐 그 방송국에서 한번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됐긴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걸 이미 그 이제 약간 사그라들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갑자기 생기는 건 분명히 탈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 네. 이제 창업자들이 그래도 이제 요즘에 유망하는 트렌드 있는 아이템을 이제 선택할 텐데 이게 오래 갈지 바로 사그라들지 뭐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그 제가 강연할 때 하는 네, 건데요. 그래요? 그 주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목도. 네. 그 아마 이 말씀 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 그렇게 간단한 거이지만 와 되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텐데요. 제가 우리 저기 단위 TV에서만 아니구나. 어디 딴 데서도 공개했구나. 몇 군데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점은 기준점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짜장면이 유망일까요? 유행일까요?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십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살짝 바꿔서 적어도 유행일까요? 아닐까요? 유행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뭐 제 어렸을 때부터 쭉 먹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조금 좀 광범위하게 밭집은 유행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죠. 여기 이제 비밀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엔 저는 그런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그 저희가 일을 20여 년 하면서 옛날 속담이 저한테 뇌리에 꽂혔어요. 뭐냐면 3살 버릇 80 간다.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대중에게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다 제각기 다른데 누가 해준 음식을 가장 좋아하세요? 그러면 전부 다 똑같아요. 엄마가 해준 그렇죠. 집밥. 물론 우리 엄마가 뭐 어떻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의 엄마가 해주셨던 음식 저희 때는 뭐 감자볶음, 뭐 콩자반, 계란 프라이 뭐 그런 거였잖아요. 오뎅볶음. 전 특히 오뎅볶음 좋아했어요. 저도 그거 나오면 뭐 환장합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은 죽을 때까지 달고 산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요즘 그 잘 알고 계시는 공차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알아요. 공차. 그게 이제 유망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원래 이 공차가 나오기 전에 그로부터 10여 년 전에 압구정 로데오의 버블티 전문점이 1년 정도 반짝하다 사라졌어요. 그래요? 저는 그거를 이제 완충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미 그때 20살이었던 분은 이제 30대가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공차가 나타났는데 그때 10년 전에 먹어봤던 거 아니야? 이래서 그 경험을 한번 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생소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금의 공차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중 아이템 속에서 약간만 차별화시키면 유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렇군요. 갑자기 어떤 게 나타나면 유행을 그칠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서 제가 일례를 말씀드리면 그 대표님 찜닭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근데 매주 먹진 않습니다. 그 찜닭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매주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단짠이 어딨어? 그래서 저 이제 뭐 흔히 안동찜닭 뭐 굉장히 맛있죠. 근데 계속 먹게 되진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세네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다가 지금은 안 먹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똑같은 무슨 얘기냐면
그 장사는 반복 구매거든요. 단골이 네. 있느냐 없느냐. 저희 그 우리 단위 TV에도 시청자분들이 단골 손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단골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데 그 안동에는 실제로 안동 찜닭 골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동에 계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아빠가 데리고 가서 왜냐면 본인도 안동 찜닭을 좋아하니까 네. 내가 좋아하면 아이들한테 무조건 먹여보거든요. 네네, 그쵸. 그래서 안동 쪽에는 찜닭이 굉장히 뭐 대중 아이템인데 저희 어렸을 때는 어머니들이 닭도리탕, 네. 닭볶음탕을 그쵸. 해주셨지 찜닭은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반복 구매가 텀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템 딱 나왔을 때 이거 저거 그 어렸을 때 내가 먹었던 음식일까 해서 조금 차별화되면 유망의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군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하지 않았던 것은 그 반복 구매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을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민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복 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아이템인지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최근 그래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 아이템 있다면 그 몇 개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대표님 보시기에 괜찮은 거. 그 저희는 이따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뭐 빅데이터 도구를 쓰는 법을 또 가르쳐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빅데이터 도구부터 해서 이제 경험치로 해서 경험치로요. 아이템을 꼭 찍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템 유망 아이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확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요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기에도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 저는 이제 편의점을 자주 가는데 편의점을 가면 초중학생들이 집는 물건들이 있어요. 여기서 잠깐 제가 또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그 대표님 삼각김밥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네. 먹는 거 다 좋아해요. 제가 원하던 답변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신세대신 거예요. 네. 저희 한 50대 정도만 해도 삼각김밥 안 먹죠. 저는 전제가 먹는 거 다 좋아한다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50대 분들은 삼각김밥을 어렸을 때 먹지 않았고 그쵸. 어머니가 해주던 이 말아있는 김밥, 마른 김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삼각김밥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삼각김밥을 원래 모 프랜차이즈 본사가 좀 앞서서 나갔는데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소강 상태에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유망한 아이템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 먹었던 게 그래요. 똑같아요. 지금 초중 고등학생 지금 한 20대 한 중반 정도만 해도 편의점에 익숙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렸을 때 그 삼각김밥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것을 조금만 틀어가지고 조금만 세련시키면 잘 됩니다. 특히 그게 이제 우리가 일본을 약간 좀 많이 외식업을 따라가는데 일본은 삼각김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베이커리 지금 빵은 지금 뭐 대표님도 밥하고 빵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지금 빵은 완전히 대중 음식으로 자리 잡아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일본의 외식 스타일을 따라가고 또 유럽의 외식 스타일을 또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30, 40대의 엄마들이 빵을 즐겨 먹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자기가 먹는 빵을 또 줍니다. 그럼 얘네들의 주식은 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빵집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베이커리는 유망한 시장을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조금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외국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냥 뭔가 바람 쐬러 간다고 가는데 양평, 김포 가까운 뭐 시흥 이런 데 가면 베이커리 카페가 굉장히 큽니다. 네, 정말 많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요즘에 또 샐러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오피스가 위주에. 그래서 그런 건강과 관련된 거, 빵과 관련된 거, 그리고 우리 지금의 아이들이 먹고 있는 것들 중에서 아이템을 좀 골라보면 유망한 아이템이 좀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통찰을 주셨네요. 결국은 내가 내 부모님이 먹던 것들을 부모님이 또 자식한테 주니 그 자식이 그게 습관화가 되면 그와 비슷한 아이템들은 좀만 틀어서 내놓은 다음에 그래도 시장에 안정적인 이제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두 번째는 뭔가요? 네. 프랜차이즈가 나의 구원자는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지금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아마 그 키워드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가맹사업거래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가맹거래 사업이요? 네. 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 네. 포털 사이트에서 공정거래위원회만 쳐도 네. 뒤에 바로 연관검색어가 따라붙어요. 그래서 가맹사업거래 안 쳐도 됩니다. 그래요. 그 가맹사업거래를 들어가면 여기에 프랜차이즈 모든 비밀이 다 숨어 있어요. 그래요. 아마 시청자분들, 또 특히 예비 창업자분들도 잘 모르시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죄송합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그래요. 한번 대표님 들어가 보세요. 되게 네. 재밌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뭐 놀부라는 브랜드도 있고 원할머니 보쌈이라는 브랜드도 있고 뭐 요즘 프랜차이즈 사업하고 있는 모든 프랜차이즈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네. 되게 민감한 자료까지 볼 수 있어요.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얼마를 버는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가 네. 지금 흑자인지 적자인지가 나타나요. 그래요? 3년 동안. 굉장히 귀한 자료죠. 그러네요. 예를 들면 그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3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예비 창업자는 야 거기는 20년 된 브랜드고 30년 된 브랜드인데 망하지 않을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하지 네. 데이터를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좀 볼 수 있고 이제 유행을 끝나는 데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 3년 동안 신규 가맹수가 몇 개고 또 폐점수가 몇 개고 양도양수, 해지수가 몇 개인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좀 어떤 프랜차이즈를 좀 선택할지가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프랜차이즈 본부는 좋은 본부 많습니다. 괜히 네. 또 우리 또 프랜차이즈 본사 보시는 분들이 또 무슨 소리냐 이러실 수 있을 텐데 네. 대부분은 좋은 프랜차이즈가 많지만 네. 간혹 네. 좀 안타까운 거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직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요? 아직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이제 1977년이다, 79년이다 이렇게 네. 좀 나눠져 있긴 한데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사실은 얼마 전 40여 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네. 스타벅스가 1971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됐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스타벅스도 51년이 됐는데 한 100년 된 느낌인데. 네, 근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역사는 그거보다가 짧은 4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랜차이즈가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보니 사실 부실 프랜차이즈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프랜차이즈 본사도 많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뭐 영업 직원이나 아니면 본사를 잘못 만나면 대부분은 이게 빚내서 프랜차이즈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재산을 또 금방 날릴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들어가시면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신규 가맹수 또 폐점수 또 양도양수권을 보면 이게 이제 긍정적인 수치가 나온 데는 그것도 이제 괜찮은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지만 실제로 이제 적자를 내고 폐점수가 많은 데들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어떨 때 그게 필요하냐면 네. 나는 예를 들면 그 브랜드에 완전히 꽂혀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할 거야. 맞아요. 그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조심해야 되겠지만 네. 대부분은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 여러 개를 두고 네.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게 아주 좋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 페이지를 다 열어보고 그 중에서 어떤 걸 할지. 네, 폐점수가 적은 거, 그리고 그 중에서 재정 상태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확률적으로는 오늘 주제 같은 네. 실패하지 않는 창업에 확률적으로 다가가는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제 뉴스나 신문이나 이제 인터넷 보면 가끔 그 프랜차이즈 박람회라는 걸 네. 많이 하더라고요. 네. 거긴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와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또 거기 가서 많은 정보도 얻고 또 의사결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창업자들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장단점이라기보다 장점은 정보가 많아서 좋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서 그냥 가맹계약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법상 네. 숙고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래요? 옛날에는 뭐 가맹비 왕창 받아먹고 네. 도망간 사례들이 많아서 국가에서는 저 사람들을 이게 혼을 쏙 빼놓는 거죠. 혼을 쏙 빼놓고 여기 와서 문 열고 나가면 또 딴 마음 먹을까봐 여기서 도장을 찍고 가세요 하고 입금시키세요라는 분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폐단이 있다 보니까 14일, 2주라는 네,
그 숙고 기간을 줍니다. 그럼 그 사이는 내가 그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법적으로 계약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본사에서 받으면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약간 상권 분석 비용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50만 원, 100만 원 받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 그 정도에 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날 바로 거기서 사인을 하면 안 된다. 네. 충분히 이제 검토한 후에 재방문들을 통해서 해야 되지 그 자리에서 그냥 그게 마음에 든다 그래서 왜냐면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좋은 본부도 많지만 네. 이제 그때 뭐가 있냐면 그 용병 같은 사람들이 작동을 해요. 용병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아닌데 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진짜 직원이 아닌 사람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요? 말만 잘하는 사람? 네, 그래서 싹 빼놓는. 그래서 건당 얼마에 수수료를 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박람회를 통해서만 뭐 가맹비 면제, 교비 면제 이렇게 그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네. 실제로 그 박람회가 아니어도 네, 그건 충분히 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혜택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꼭 주의를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항상 그 뭐 땅도 그렇고 집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1억 선에서 알아보는데 1억 선에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 본부 같은 데서는 야, 요거 그래도 뭐 6개월이면 1년이면 다 뽑을 수가 있으니까 좀 대출을 받아서 아니면 본사랑 연결되어 있는 또 은행들이 있어요. 이거 대출 받아서 하세요. 무리하게 또 시작하시고.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동산 할 때도 항상 이제 대출을 활용하는데 네. 항상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제 안전하게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이것도 정말 내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내서 하는 거니까 네. 정말 이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집이랑 땅은 그래도 부동산이니까 그렇죠. 네. 멈춰 있는데 이거는 없어지네. 생물과 같아서요. 그냥 무조건 직원 월급 줘야 되고 월세 줘야 되고 뭐 공과금 줘야 되고 되기 때문에 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무조건 돈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은행 이자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더 심한 업종인 거죠. 그래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초보 창업자가 빠지기 쉬운 이제 세 번째 뭘까요? 네, 나에게 맞는 창업 아이템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냐면 이 함정이 뭐가 있냐면요. 그 우리가 차를 사도 새 차를 선택하는 분이 있고 중고차를 선택하는 분이 있는 것처럼 창업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독립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규 창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예를 들면 지금 정육점 하고 있는 자리를 부대찌개로 들어가는 것도 신규 창업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인수 창업이라는 게 있어요. 가령 뭐 지금 부대찌개 전문점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얼마고 순수익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그분이 거짓말하고 허위 가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팩트로 나와 있잖아요. 매출과 수익들이. 그래서 그거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방법인데 어떤 함정이 좀 있냐면 나는 이제 새로운 것이 좋아서 새로운 것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컨설팅 회사를 갔는데 무슨 뭐 야, 인수 창업 좋은 게 나왔다. 그래서 인수 창업 덜컥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인수 창업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갔는데 홀라당 또 혼이 뺏겨서 신규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 있어서 이거는 본인의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저한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신규를 하는 게 좋아요. 인수를 하는 게 좋아요라고 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끔 하는 게 좋고 그러나 이제 초보 창업자분에게 제가 권하는 거는 어쨌든 모험이기 때문에 처음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창업에 대한 그 디테일도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권리금을 주고 인수 창업하는 게 좋고 어느 정도라도 그 경험을 했던 분들은 뭐 신규 창업해도 그래도 운영에 대한 감은 있으니까 뭐 그게 훨씬 확률적으로는 실패율이 좀 적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제 권리금 이제 인수 창업이요. 이제 독립 창업 또 신규 창업 말고 인수 창업이 비교적 초기 창업자한테는 그래도 안전한데 여기서 이제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권리금.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예서 이제 장사가 뭐 매출이 한 1,000만 원인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한 1,500만 원 만들어서 권리금도 많이 받고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권리금이 합리적인가 아닌가 이렇게 인수 창업할 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이 질문이요. 이 질문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저도 이제 유튜브를 아직 구독자도 뭐 얼마 안 되지만, 그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 권리금에 대한 질문이세요. 왜냐면
처음 장사하시는 분은 우리 피디님도 계시지만 네. 처음 장사하시는 분이 이게 도대체 권리금을 5천 달라고 하는데 이 5천이 맞는 건지 그렇죠. 판단 기준이 없죠. 권리금 안 주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이 권리금을 정답은 없는데요. 약간의 시장의 룰 같은 게 있습니다. 일단 권리금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하나는 바닥 권리.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벽돌만 있는 상태에서 네. 권리금이 형성되는 경우.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라서 권리금이 그만큼 좀 다운이 되긴 했지만 뭐 일단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잖아요. 네. 뭐 내가 재건축을 했는데 여기 임차하겠다고 줄 섰어. 그러면 권리금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네.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인수하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권리라 그래서 시설 권리. 네. 시설 권리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그 부조화스럽긴 한 건데 어쨌든 네. 그거를 우리는 시설 권리금이라고 부르는데 네. 시설 권리는 5년 정도로 이제 나눕니다. 60개월로.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1년밖에 안 됐다. 그럼 나머지 4년치의 권리금을 네. 감가를 시키는 거냐? 맞습니다. 감가를 해서 계산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업 권리라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1년 동안 2년 동안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전단도 돌리고 SNS도 해서 손님을 끌어왔는데 당신이 날로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영업 권리인데 네. 복잡하잖아요. 네, 근데 이 영업 권리는 시장에서는 이제 그 순수익에 근데 사실 이 순수익 계산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속을 수도 있거든요. 네. 순수익의 1년치 정도를 영업 권리로 좀 형성을 시키려고 하고 순수익의 1년치. 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데 사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또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네. 바닥 권리에 시설 권리에 영업 권리. 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조금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네. 할 수 있는 건 투자 대비 수익률인데요. 투자 대비 수익률. 네, 요즘에는 과거는 뭐 투자 대비 뭐 3부, 4부, 5부 그러니까 뭐 3%, 4%, 5%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3% 이상 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주고 보증금하고 권리금 다 해서 네. 1억을 주고 인수하는데 300 나온다. 그러면 나쁘지 않네. 또 3억이면 900 나쁘지 않네. 이제 이렇게 좀 평가가 돼서 사실 나눠 놓으면 와 계산하기 되게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뭐 한 500번데 그러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뭐 이렇게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권리금만이 아니라 권리금과 보증금하고 또 합쳐서 돼서 이게 뭐 월세 또 보증금의 단위 또 유동인구 매출에 또 3년치를 봤을 때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면 현재의 시점에 1년치의 수익을 12개월로 곱하는 게 맞는 것이냐는 또 숙제가 나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좀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주변에 믿을 만한 전문가가 좀 계셔야 된다고 그렇죠. 봐요. 네. 그러니까 창업은 내 모든 걸 다 걸어서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 또 법에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나 또 법무사를 찾아가고 또 세금에 고민이 있으면 세무사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창업은 정말 너무나 어렵고 다양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그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도 이제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 권리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독립 또 신규 인수 창업에서 들어간 이 권리금 같은 경우는 바닥 권리, 시설 권리, 이제 영업 권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혼자 판단하기 힘드시면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합리적인 금액인지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